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타는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전에 얘기했던 제 4탄에서 대출도 마찬가지면서도요. 자,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2023년도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주요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부동산 정책은 세제가 있고, 금융 부분 있죠. 금융 부분. 대출을 완화하거나 또 강화하거나 LTV, DTI, DSR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하면 주택 시장이죠. 자, 주택 시장에서도 청약에 관련된 부동산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제도죠, 제도. 분양에 대한 제도,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제도.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2023년도의 부동산 주요 정책입니다. 자, 주요 정책은 지금 이게 가장 큰 정책이 나왔죠. 23년도 1월 5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바로 주택 투기 지역 해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주택 투기 지역이 약 15곳이었어요. 2017년 8월 3일 날 지정된 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소초, 강남, 송파, 강동구예요. 그 다음에 2018년 8월 28일 날 지정된 게 종로, 그 다음에 동대문, 그 다음에 동작구, 중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5곳이 됐던 것이 2023년 1월 5일 날 4곳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됐고요. 그럼 어디가 남았냐? 자, 용산이겠죠, 용산. 그 다음에 서초, 예. 그 다음에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4개 구만 남았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요한 부동산 정책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1월 달에 취득세 가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이 된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또 같이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취득세 가세표준을 실거래로 변경이 됐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여러분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공시지가. 국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증여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거래가는 뭐냐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증여의 가세 표준을 잡는 거죠. 그럼 예를 든 겁니다. 빌라인데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 정부가 발표한 공시 가격이죠. 공시 가격이 2억이라면 2억 가지고 증여세 낸 거하고 실거래가를 보니까 2억이 아니라, 실거래가는 항상 공시 가격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래가 같은 경우가 3억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1억이 더 올라가진대요. 그러면 가표 구간 자체가 2억이 아닌 3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도 더 많이 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세도 더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로 다 변경됐어요. 예전에 아파트는 2023년, 22년 전에도 실거래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부동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이 되었다. 가세 표준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실거래 가격이 없다고 하면 비교 사례를 본 거죠. 같은 지역 내에 유사한 빌라가 있고 또 유사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의 비교 사례를 해서 그 유사한 가격으로 실거래 가격을 추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사한 가격도 없어요. 거래가 아주 전무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방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반으로 그 실거래가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보다는 항상 감정평가 금액이나 실거래 가격은 더 높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볼게요. 자, 기존에는 이제 만약에 실거래가로 변경하기 전이죠. 개인의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니까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죠. 공동주택 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삼았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뭐 취득세든 뭐 증여세든 뭐 양도세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변경이죠. 자, 변경. 유상 취득,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할 때, 원시 취득이 뭐냐면 건물을 취득할 때 최초로 그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하게 되면 원시 취득자가 만약에 조합이 있다면 조합이 원시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시공사죠. 시공사가 원시 취득자가 되는 거고, 그 원시 취득자가 그 다음으로 조합원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또 소유권 이전 별도로 우리가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한 최초의 사람, 예, 조합 아파트 경우는 조합, 주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잖아요. 그럼 시행자의 조합이 원시 취득자예요. 그 다음에 각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납부되어 있죠.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납부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상취득이든 원시취득이든, 그러니까 유상취득이 뭐죠? 돈 주고 사거나 또 증여하거나, 이제는 우리가 가가 아닌 어떤 걸로 나온다? 실거래 가격으로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좀 주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요. 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증여취득세를 이렇게 보시면요. 시가 인정액 이렇게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에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보다 낮은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했다. 시가 표준액은요,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변경됐죠. 자, 증여 같은 거 볼게요. 변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이 된다. 모든 주택 포함이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시가 인정액이에요. 그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이 된 거죠. 그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 시가 인정이 어떤 뜻인지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취득일 전 6개월 전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사례 가액.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감정가액이라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 취득한 시가 표준액이 없을 경우는 첫 번째 매매 사례, 그 주변에 있는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보시면 되겠고, 또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가액으로 취득세를 시가 인정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만약에 이제 매매 사례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다. 그러면 이게 공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공매 가격. 우리가 공매도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 하는 사이트가 온비드인데 공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공매도 가격도 활용한다. 그래서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시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2022년보다 23년도는 더 많이 나왔던 겁니다. 또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3년도는 상당하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양도세 2월 과세 기간. 뭐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중소기업, 장기 근로소득 근속자 특별 공고 가점 기준 조정 이렇게 돼 있고요.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확대가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건축 안전 진단 제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진단 하는 게 좀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시면 월세, 월세 세 공제율 및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로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발표가 됐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전세 월세를 많이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본인이 집을 사서 본인이 거주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어떤 집을 매매를 했는데 전세나 월세를 줬어요. 이런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 2일부터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얘기죠. 제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줬다고 보시고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이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동사무소 찾아가셔서 반드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하셔도 돼요. 소유주가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이제 세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좀 비싸다 보니 이제 선순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입자들이. 그러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주택 임대차 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했기 때문에 주인이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소형 다세대나 빌라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세예요. 월세. 세입자가 월세예요. 보증금이 1,000 이하예요. 1,000 이하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는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증금 1,000에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1,000에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 받았다. 세입자가 신고를 했겠지 하고 임대인께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럼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해당 그 물건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가 됐는지 안 했는지 전화하시면 그러면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본인이 반드시 동사무소 찾아가셔야 돼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 찾아가셔서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진짜 소유주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한 달 이내에 이걸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으로는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는 거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6월 달에 이게 또 발표가 됐는데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요, 현행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2023년도에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는요, 아마 많은 혜택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부세의 부동산세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됐지 않습니까? 자, 공시가격의 공정가액률 60%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하게 종부세가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 저 또한 종부세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은 굉장히 좀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주택자, 예,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요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로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을 1.2에서 6%가 아닌 일반 세율로 0.5에서 2.7%로 과세하는 걸로 됐다. 예. 그러면 3주택자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율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원이요. 주택사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수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중과되게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일원화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뭐 지역 건축 안전센터 의무 확대, 이거는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 부동산 주요 정책 중에 이거 상당히 좀 최근에 나온 거죠. 예. 23년 11월 29일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법안 심의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 8일 날 국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좀 혜택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완화했어요. 당초는 3천만 원이에요. 변경은 8천만 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재건축이죠. 자,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예요. 자,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마자 구청에서 그 집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평가를 하니까 옛날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 나면서 10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를 졌어요. 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강남 같은 경우입니다. 한 20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건축비, 그다음 물가 상승률을 뺍니다. 재경비를 뺍니다. 조합에 들어가는 경비, 이걸 다 빼는데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된 다음에 다시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자, 감정평가를 하니까 20억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약 10억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건축 자재비 빼고요, 인건비 같은 거 빼고요, 또 조합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합의 뭐 조합장님, 그 다음에 총무, 기타 관련된 거기에 임직원들한테 월급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다 재경 비용을 다 뺍니다. 근데 그걸 빼보니 약 5억이 더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전체적인 원가는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초는 3천만 원이 뭐냐면 그 이익금이 3천만 원 이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없다, 이 얘기고요. 근데 3천만 원 이상이 돼. 아까 5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자, 기본 공제가 이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럼 아까 5억이 남았다면 8천만 원을 공제하니 4억 2천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 부담금 현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세청이 그 현물로 받아서 시가로 팔고 원가인 15억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드리고 또 8천만 원 공제니까 그것도 돌려드리고 아까 4억 2천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과는 이제 부과 구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2천만 원 단위로 부과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5천만 원으로 구간을 좀 넓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2천만 원인데 이제 5천만 원이니까, 예? 초과이익이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3천, 그러니까 5천만 원이죠. 여기에 10%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초과이익 1억 3천에서 1억 8천,
20%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1억 8천에서 2억 3천이죠. 그래서 30%죠. 그 다음에 2억 3천에서 2억 8천은 40%. 그 다음에 2억 8천 초과할 때는 50%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5억이었으니까 5억인데 4억 2천이면 바로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50%네요. 기본공제 8천만 원이 공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4억 2천이니까 반을 나눠서 2억 천을 세금으로 내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년도에 부동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24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이 바로미터예요. 이 정책 자체가. 그래서 좀 빨리 조기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발표를 했냐면 23년도 11월 21일 날 발표를 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4년도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24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3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제가 전 시리즈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가 상승률이 3.6%예요. 그러면 24년도에는 3.6%를 반영해서 하다 보면 모든 공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미 23년도 11월에 발표한 것이 23년도하고 공시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그 얘기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23년도에 냈던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동일한 세금으로 기준을 한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세금 안 내는 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저 역시 세금이 줄면 굉장히 좀 해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특히 주택만큼은 또 주택이나 부동산 토지만큼은 물가 상승률이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이미 발표는 올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22년도에 발표했는데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계류 중이에요. 이게 22년도입니다. 지금 23년도인데 22년도에 발표를 했죠. 22년도 12월 22일 날 행정안전부에 발표를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를 했어요. 자,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지금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완화를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정 대상과 비조정 대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역이에요. 그 외에는 전체 다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1주택자는 1%에서 3%예요. 이건 매매 금액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자, 2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에서 1%에서 3%인 거죠.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또 조정 대상 지역이 3%, 3주택자인 경우는 12%에서 6%가 되는 거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2%에서 6%로 변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겠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법인은 그냥 12%고요. 자,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1주택자는 동일하죠. 2주택자는 1%에서 3% 동일합니다. 서울 예전에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는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는 2주택까지는 1%, 3%예요. 그죠? 예전에는 8%였잖아요. 8%. 요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3주택부터, 자, 3주택부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은 8%에서 4%로 해주겠다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12%에서 6%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그냥 이대로 간다. 3주택자는 그냥 3%고요. 법인 4주택자는 12%예요. 국회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서울도 다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그냥 8%였어요. 결국은 8%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1%에서 3%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이게 국회가 통과하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부의 의지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지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2주택까지는 1%에서 3% 변경이 가능하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요. 예,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자동 폐기됩니다. 올해 안 되면요,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 24년도에 다시 이제 이거를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법안을 올리겠죠. 올릴 경우 다시 재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선거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사항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024년도는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든 정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23년도나 24년도 공시 가격은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24년도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취득세 완화 빼고는요. 근데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중요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정책으로 봐서는 특별히 취득세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탄 시리즈 할 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